안녕하세요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역학에서 길을 묻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제가요 지난 시간에요 오래간만에 동영상을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성원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감사의 인사드리고요. 또 그동안 소식이 끊겼던 분들도 연락이 오고 했는데요, 참 반가웠습니다. 엊그제는요 오래간만에 그 지인이 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제가 지난주에 했던 시공학 이론을 또 한번 소개를 해드렸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이 이론이 참 재미있고 물리학 같기도 하고 뭐 지구과학 같기도 하고 우주과학 같기도 하고 재미있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친구가 중급 정도의 실력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마도 그 생소한 이론을 처음 듣다 보니까 어렵게 느껴졌나 봅니다. 아마 좀 더 접하게 되면 금방 익숙해질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지난주에 했던 그 새로운 이론을 가지고 여기 적어놓은 이 사주를 가지고 실전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입을 시켜서 여러분은 이 사주의 주인공의 재산이 어느 정도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특히 그 새로 소개한 이론에서는요 세계적인 대부호들이라든가 국내의 대재벌이라든가 뭐 거지서부터 뭐 정말 부자들까지 많은 다양한 이 실전을 다루긴 했는데 제가 알고 있었던 그 부호들의 그 사주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전에는요 그 대부호들의 사주가 나왔어도 이제 그 신뢰를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뭐 응용을 하지 않고 소개를 안 했습니다만, 이번에 이 시공학을 통해서 제가 접한 그러한 대부호들의 사주는 신뢰할 수 있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저는 뭐 서민들이라면 한 5억에서 10억 정도만 해도 뭐 살만하지 이런 생각이 들 텐데, 또 스케일이 크신 분들은 아니 요즘 아파트 한 채 보통 30억에서 뭐 50억, 100억이 가는데 어떻게 5억에서 5억 정도 가지고 말이 되느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근데 또 이제 더 스케일이 큰 사람은 뭐 그거 가지고 되겠느냐, 한 1000억 정도는 돼야지 이런 말씀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주를 여러분들이 재물이 어느 정도가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새로운 이론을 가지고 해보시고요. 아니면 좋습니다. 기존의 명의 이론을 가지고 풀어보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나는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소개했던 새 이론을 가지고 보신다면은 생소했기 때문에 그 이론을 접목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잠깐 간략하게 지난주에 했던 것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서 힌트를 드리면 하고서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지난번에 우주 생성 과정을 잠깐 설명하면서 이 점 잘 보이시나요? 이 점에서 우주가 시작이 됐다고 했죠. 그러면서 이게 어떤 순간에 폭발, 빅뱅을 하면서 에너지가 퍼져나갔죠. 퍼져나갔는데 끝없이 무한 팽창을 해나갑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까지도 팽창이 되고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주가. 그것을 쉽게 표현을 하면은 이게 풍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풍선을 불기 이전에 그 상태에서 이게 현재는 이렇게 풍선을 우리가 숨을 불어 넣어서 풍선이 이만해졌다고 우주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상태를 풍선을 불기 이전 상태를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임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에 뭐냐면 응축된 기운이죠. 응축된 기운. 응축. 그래서 빅뱅이 돼서 폭발이 돼서 나가는 이 팽창 기운이 계수라고 했습니다. 계수. 그렇죠? 계수. 자, 빅뱅이 돼서 에너지가 팽창이 돼 나가는데 그 에너지가 이 굉장히 뜨겁고 열기가 뜨겁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막 처음에는 그 카오스 상태가 되겠죠? 혼돈의 상태라고 그러나요? 그 상태가 팽창 다음에 이제 혼돈이 오고 이게 점점 안정기가 돼가면서 뭐가 생겼죠? 은하계가 생겼습니다. 은하계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세월이 지나면서 태양계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리고서 뭐가 생겼냐면 지구가 생겨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태양계를 그냥 간단하게 여기는 병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안정된 상태죠. 지구도 생겨났고, 여기서 지표면으로 솟아오른 땅은 뭐라고 했죠? 무토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지구 내부에 있는 땅은 기토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안정된 상태에서 자, 새로운 생명체가 하나가 등장을 하겠죠. 바로 그 등장하는 최초의 단세포 생물, 다세포. 좋습니다. 이게 바로 원시 생물이 간목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간목이 봄이 되면서 뚫고 나와가지고 좌우로 확산되는 잎사귀의 힘이 에너지가 을이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 뭐 갑과 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여기서 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 천간에 써놓은 글자는 이거는 천간이고 이건 땅속에 갑과 기, 임 이런 거는 뭐 저기 지지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고요. 양계와 음계를 표현한 겁니다. 자, 그것뿐 편의상 그렇게 밑에다 적은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들어보면 더 아니까.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여기서 생명체가 이제 봄이 돼서 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 개수와 태양의 열기를 받으면서 이게 꽃이 피겠죠? 을목 우리 꽃으로 알고 있죠. 꽃이 피면서 이게 봄을 지나서 여름으로 가면서 뭐가 됩니까? 경금, 열매를 맺게 되죠. 자, 이때는 봄에는 개수가 주관을 하고 개수의 습한 기운과 따뜻한 기운이 을목을 주로에 키워나가고 여름을 지나면서부터는 태양의 열기가 과일을 열매를 입혀가기 시작합니다. 키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병화는 개수는 팽창, 병화는 분산의 에너지라고 그러죠. 분산, 확대, 확장. 자, 열매를 확대, 확장시켜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경금이 있고, 자, 가을이 됐습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과수원의 열매가 익을 때는 가장 보기 좋고 좋은 시점에 추석 무렵에 따지만 자연의 상태에서는 물을 익게 되면 이게 떨어지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떨어지죠? 바로 중력의 힘에 의해서 나무가 매달렸던 꽃이 피고 열매가 된 게 지구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이 경금 안에 있는 씨앗이 들어있죠. 열매 안에. 자, 경금은 열매죠. 자, 그래서 을목과 경금이 합화된 것이 바로 금입니다. 이 금이 단단해진 모과가 단단해졌죠. 가을이 되면 모과가 단단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뭐 호두가 단단해졌다고 해도 되고요. 그래가지고 이 단단하게 이 열매가 이제 열기를 받으면서 단단해진 다음에 자, 중력에 의해서 떨어졌습니다. 이 중력의 힘을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정화의 힘입니다. 정화의 힘. 그런데 경금이 정화의 중력에 의해서 이 중력은 바로 수렴 에너지인데 수렴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이 경금이 떨어져서 신금이 결국 땅으로 떨어져서 신금만 남게 되죠. 바로 이 경금 열매 안에 있던 씨앗, 이 씨앗이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완성된 것.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확장하면서 해석을 하게 되면 확대 해석을 하면 여기에 이제 딱딱하니까 바위다, 무쇠다, 그렇죠? 뭐 열매 뭐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은 그래서 이제 딱딱해졌으니까 바위, 무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떨어져서 중류에서 떨어진 이 신금은 이 열매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 육질은 거름이 되겠죠. 육질은 거름이 되고 그 위에 흙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낙엽이 쌓이면서 이 신금, 이 씨앗은 땅속으로 스며들게 되겠죠. 땅속으로 스며들면서 이 정화의 따뜻한 열기와 수분을 먹으면 임수의 이 응축된 기운이 삼위일체가 되면서 이게 간목이 되기 위한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때가 뭐냐면 우리는 정화와 신금이 1대1로 만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문제가 생기죠. 정신충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때 물 수분이 있음으로 해서 이 따뜻한 열기를 조절을 하고 이 임수가 신금을 품어주고 함으로 해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삼위일체를 이루면서 딱딱했던 씨앗이 풀어지면서 콩나물로 변하는 걸 갖다가 콩과 콩나물의 관계라고 그랬죠. 물에 불리면 이게 콩나물로 모양이 변해가죠. 그것을 바로 간목으로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간목이 자기 혼자 자랄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갑기합이 되면서, 즉 간목이 기토의 뿌리를 내려주는 활착의 과정을 갑기해서 합토라고 얘기했던 거고, 다시 봄이 돼서 뚫고 나오면은 을이 꽃으로 변하고 그 꽃이 다시 지고 열매가 생기면서 확대가 되면서 다시 경금화되는 과정,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중력의 수렴의 기운, 요걸 잘 생각하시고, 임수는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의 사주에서 응축된, 폭발이 되기 전에 응축된 상태죠. 이 점과 같은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중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정화라고 그랬습니다. 분산의 에너지, 태양의 분산의 에너지를 끝까지 경금에 붙이면 이건 오히려 타버리고 말겠죠. 그거를 어느 가을이 되면서부터는 정화가 수렴을, 분산된 에너지를 수렴을 해서 쫙 이렇게 촛불처럼, 용접불처럼 이렇게 끌어모으죠. 모으고 중력의 힘에 의해서 땡깁니다. 그 힘을 다시 한번 이 열기의 힘을 응축시킨 게 바로 임수인데, 이 임수의 힘은 바로 열기를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응축시키는 힘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론, 지금까지 명리 고전 또는 일반론으로 보게 되면 이 사람의 재물은 내가 극할 수 있는 병화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재물이 하나밖에 없을 수밖에 없다. 재물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판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주를 우리 딱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을미, 병술, 임술, 경술 공통점이 뭡니까? 전부 다 백호죠. 거기다 괴강, 백호. 거기다가 축술미 되니까 반형살이 돼가지고 별로 좋은 사주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질도 좋지 않고 사주의 구성도 좋지 않다. 거기다가 여기는 축이 되고 여기는 또 을경 합이 되고 그러죠. 거기가 멀다 해도 자, 이러니까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자, 이건 공격성을 얘기한다고 했죠. 술법. 자, 그런데 이 사람의 어떻게 해서 재물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뭐 5억에서 10억, 뭐 또 스케일이 큰 사람들이 얘기했던 10억, 100억, 뭐 1000억이 아니라 몇 100조의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외국인 대부호인데 이게 바로 누구냐면 바로 그 컴퓨터 발명가인 빌 게이츠의 사주입니다. 이 안에 자, 숨어있는 암장의 정화가 들어가 있죠. 미주의 정화. 바로 이 중력의 태양의 빛을 분산되는 힘을 끌어모을 수 있는 중력이 있어야 재물을 끌어모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정화가 있어야.
그런데 그 정화를 다시 한번 응축시킬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임수죠. 이 임수가 바로 내가 임수입주니까 바로 전부 다 이쪽으로 끌어당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재물이 엄청 많은 사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을경합이 된 것, 이 사주에서 특징은 뭐냐면, 또 이 새로운 이론의 특징은 뭐냐면, 다른 합도 중요하지만 특히 을경합의 이론을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바로 을목일 때는 재물이 안 되지만 경금화 됐을 때, 즉 열매가 맺혔을 때, 과일이 됐을 때는 큰 재물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을이 경금화되고 여기는 태양이 이것을 키워주고 임수로 응축을 해가지고 끌어모으는 힘이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적인 부호다, 이렇게 대부호가 될 수 있었다, 이런 이론입니다. 이 사주의 이 시공학의 이론은요, 지금까지 기존의 이론인 고전 이론하고는 논리적으로 굉장히 부딪히는 면이 많습니다.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소개하는 거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얘기 다시 드리는 건 뭐냐면요, 제가 그 지난번에 첫 번째 이제 그 업로드를 하면서 그 좀 전에 요즘 그 명리학의 강의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를 갖다가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 그 강의를 좀 봤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데요, 벌써 발빠른 사람들이 이 이론을 갖다가 인용해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명리학과의 경영학과 중에서 명리학과 교수들도 이 이론을 인용을 해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제 말씀은 이분들이 이 이론이 자기네 계보의 이론처럼, 또는 자기가 정립한 이론인 양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저도 글을 쓰는 작가로서요, 글을 쓰는데 작품이 안 되고 할 때는요, 정말 잘 쓴 시라든가 어떤 소설을 인용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대로 인용을 하게 되면 뭡니까? 도용이죠. 표절이 됩니다. 물론 논문 표절도 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는데, 그것은 출처를 밝혀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명리학이 발전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또 질서가 혼란해지고, 장님 뭡니까? 코끼리 만지는 식으로 맹모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런 짝이 납니다. 일단은 이 명리학의 질서를 위해서 또 발전을, 이런 과정이 있어야 발전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분은 정말 오랜 시간 연구를 하고 고뇌하고 사유를 통해서 통찰해낸 새로운 이론입니다. 이거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기네 계보인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이분의 노고를 생각해서라도 분명히 출처를 밝히셔야 됩니다. 자, 그것이 명리학의 발전의 길이라고 봅니다. 자, 제가 그것이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우리 일반 이론하고 몇 시간에 걸쳐서 일반 이론하고, 그러니까 고전 이론하고 이번에 이 시공학 이론하고 계속 비교를 해가면서 실전으로 좀 다룰까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